이제 자기가 그 어디서건 찾아볼 수가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타님께서는 네. 인허가 물량을 어느 기준에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고. 그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료를 한두 개만 모아서는 좀 곤란하고요. 국토부 자료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확정되어 있는 물량이 사실상 이게 진짜 예를 들면 언제 지을지 모르는 물량을 빼야 되거든요. 확정되어 있고 딱 시기적으로 맞춰져 있는 물량들을 보려면 간단하게 보실 거면 그냥 부동산 지인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인허가, 순수 인허가만 보시려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연구원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논문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제출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그게 공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수업 때 보통 좀 보여드리는 건데 수업 때 한번 말씀해 주셨던 학술 자료처럼 올라와 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된다라고 했던 그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이트들 중에서 조금 이제 요즘은 정보량이 좀 많아져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아실 쪽에서도 그 자리에 이제 만들어서 올리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실이랑 호갱이랑 좀 물량이 차이가 난다. 근데 그쪽의 기준을 저희한테 말 안 해주니까. 근데 그걸 비교해서 중간치를 뽑으면 제일 조금 약간 심플하게 좀 러프하게라도 좀 수치는 나오니까. 근데 보통 인허가 물량 자체, 공급 자체보다도 이제 갭 투자는 단기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보통 1년이내 이게 법인 투자가 많다 보니까 법인 그 세금을 내기 직전에 이제 내고 나서 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기 전에 파는 형태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되게 숏하게 보통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물량 공급보다는 단기적으로 보통 바라보는데 사실 이런 수치를 보려면 그냥 부동산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평균치를 그냥 잡으셔도 돼요. 되게 러프하게 보시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근데 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수치가 안 잡히는 게 뭐냐면 그 공급량 자체 이런 흐름보다 주변에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투자할 지역이 여기라고 하면 이쪽 양쪽 주변에서 전세 물량이라든지 빌라 물량이 쏟아지는 그 수치를 못 잡아요. 그러겠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예를 들면 지역 그냥 공인중개사님의 또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아무도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상 못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울산 울주군이었어요. 거기 월세 대박 났어요. 월세가 엄청 서울처럼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 아파트가 없는 대신에 빌라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여기는 투자할 때가 못 됐다. 대부분 그렇게 느꼈던 지역이고 또 사실 거기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잘 없는 지역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규모 인력 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월세 보증금 집을 못 구했어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사셔야 되는 분들이. 그래서 월세 평균가가 한 7, 80만 원까지 이렇게 육박하고 막 계속 거기서 안 멈추고 계속 올라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울주군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울주군이 제 고향입니다. 네. 정말 놀랐어요.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한 그런 수치는 안 잡히거든요. 우리 저기 부따님께서 산업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시거든요. 또 평택에 오셨으니까 고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약간 제가 삼성부 출신이라 아니 삼성의 슬로우다운이 어디까지 갈까? 어느 정도 갈까? 왜냐면 지금 여기 고덕도 나름 선방을 하지만 그 침체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적인 이제 증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삼성이 이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대하다, 이거 소비할 수 있겠느냐 하다 감산 정책 딱 발표하자마자 삼성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왠줄 아시죠? 어디 주가 올랐다고요? 삼성의 주식 주가가 올랐다.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잘 보세요. 뭔가 생산해내지만 거기 이미 재화가 투입이 돼요. 비용이 발생했다고, 인건비가 뭐 발생했다. 근데 이걸 못 팔면 다 재고로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너스가 실질적인 지금 현재 확정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감산을 하겠다, 적게 팔겠다고 하면은 재고량은 일단 줄어드는 거잖아.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삼성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경쟁업체들의 그 진짜 개발하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삼성이 지금 현재 그냥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많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 쓰는데 삼성분들이 보시면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특허나 이런 것들을 삼성은 보통 개발하고 나면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기술 내진 않아요. 모든 기업들이 비슷하지만 한 3, 4년 전의 기술부터 하나씩 내놓는단 말이에요. 일단 테스트도 해보고 뭐 안정성이 생겨야 되니까. 근데 삼성은 지금 그렇게 했다간 좀 위험합니다. 자세하게 전에도 한번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 보신 분도 많으셔서
좀 두 번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삼성은 굉장한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 시기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치할게요. 일단 경쟁 TSMC라든지 이제 원래 이제 인텔 쪽도 사실은 걔네들도 직접 설계만 했지 생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텔이 이제 직접 생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생산까지 맞춰서 하겠다고. 근데 그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삼성이 지금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기술을 더 좋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른 시장 압도하겠다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에 인력 투입되고 있던 거라든지 비용 들어가고 있던 걸 줄여서 우리 마진을 남기겠다는 움직임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마이너스적인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나온 삼성 그 갤럭시 신상품에도 원래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 TSMC 거를 사서 칩을 박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매장을 그러니까 핸드폰 매장 하는 친구가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대 본인이. 근데 너무 좋대. 그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네. 좋아가지고 안정화돼 그걸 있어요.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 큰일 났네.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평택의 현대차라든지 혹은 전기차 관련 애들이 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다 보면 뭔가 어찌됐든 삼성과의 모든 장비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차키만 해도 사실상 차키 안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사소한 반도체를까지 이건 다 돈이거든요. 판매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시장 자체를 이제 핸드폰에서 좀 전기 시장을 바꿔야 돼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전기차를 차로 잘 안 봐요. 그냥 비클, 그냥 카가 아니라 비클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이 폰이나 이름이 들어가지만 전화기의 개념보다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훨씬 많잖아요. 더 그게 더 중요하고 네. 전화 쓰는 것보다 그걸 게임하시면 더 많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이걸로 네. 하잖아요. 제어도 이걸로 하고. 네. 예, 그런 시장의 판도 자체를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생존해서 움직이실 때보다 너무 느리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훨씬 이제 현대차의 움직임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현대차가 오히려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되게 대응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삼성은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긴 하지만 워낙이 시총 자체가 넘사벽인데다가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같이 먹고 사는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화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에 좀 대응하고 있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삼성처럼 TSMC도 결국은 증설이냐 감산이냐 여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전력 투구하고 있는 건 퀄컴이나 뭐 인텔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하고 있고 그런 거 본다면은 그리고 삼성은 항상 비장의 무기는 나중에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근데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부따님도 약간 배문성 작가랑 비슷하신 것 같아. 애널리스트 같아. 쉽게 말 안 해줘. 항상 보면은 그냥 부사가 많으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밝죠.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언론에서 맨날 말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맨날 그딴 소리 나오고 있고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세계 거의 탑 10급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삼성 반도체 관련 내용들도 잘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주가가 6만 원짜리 얘네들이 갑자기 600만 원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비중이 무겁고 많이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거기 미래 가치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도 솔직히 반도체로 앞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건 너무 명백관화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것 같아 아는 것처럼 반도체 안 쓸 수 있는 시장 없잖아요. 네. 어찌됐든 소비를 하게 돼 있고 팔리게 돼 있는 게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위기가 오면 삼성 휘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의 위기가 곧 부동산의 위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건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덕 자체나 평택 자체에도 삼성만 들어오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삼성 하나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리고 삼성이 들어오면 좋은 점이 결국 일자리 때문인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네.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평택은 이제 일정 부분 삼성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사람 안 들어올 거나요? 아니잖아요. 네. 다른 관련 산업들이 들어와 줄 거고 거기에 또 그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 사실 그 아까부터 자동차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서평택 가보면은 다 자동차 벨트로 네, 묶여 있어요. 이미. 되어 있고 남은 평택의 남은 공장 총량제 용량을 다 서평택에다가 다 자동차로 다 몰빵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벨트가 있어요. 예. 이게 반도체는 이게 제드래곤께서 이제 거의 반도체를 무인화하시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근데 자동차는 그게 잘 안 돼요. 자동차는 잘 안 됩니다. 특히 조립 부분에서 그게 잘 안 돼요. 반드시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자동차가 훨씬 더 좋죠. 네. 협력사도 훨씬 많고 네. 왜냐면 차 시트 옆에 달린 이렇게 뭐지 뭐 손잡이 이런 것들도 다 하청들이 하기 때문에 다찌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찌방이 뭐지? 아 제가 매국 맞네요. 이제 영어가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울지는 말고. 아니 그 이제 캐시카우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앞에 보면 마침내 찾아온 분기의 시간 있잖아요. 네. 이게 마침내 찾아온 갭 투자의 시간이 또 이제 될 가능성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게 아까 적어놨는데 예. 갭 투자 끝났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금리가 낮아져서 네. 다시 갭 투자가 성행했던 그 흐름이 다시 올까요? 를 이제 캐시카우가 좀 물어봐달라고. 배문성 작가 결혼과 제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배문성 작가는 이게 뭐 대부분 고액월세와의 흐름으로 그냥 네. 꾸준하게 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떠한 자산이건 어떠한 비용이건 간에 너무 비싸진 거는 아무도 투자 안 하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엔 월세가 한 여기 정도였다고 칠게요. 이 정도였다고 칠게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쫙 빠지면서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공급은 없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왔어요. 월세가. 월세 가격 이만큼 올랐다고 칠게요. 그러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거기서 내가 월세 낸 게 200이야. 그 월세를 사시겠습니까? 안 살죠. 그럼 다시 전세 대출 받아도 차라리 그 금리 내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수라도 있으니까 난 그걸 살겠다는 움직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빌라 같은 데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빌라왕 사건이 특히 그걸 좀 극심하게 만들었지만 빌라 선호 자체가 대부분 떠나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2017년부터 빌라 아파트에 이제 전세 들어오던 수치가 처음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빌라가 훨씬 쌌었으니까 아파트가 너무 급등하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빌라가 이만큼 있었고 전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저번 2월 달에 역전해 버렸어요. 아파트의 전세 가격 계약 숫자가 빌라를 초과해 버렸어요. 이 얘기는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갭 투자의 끝이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캐시카우님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금액대에서 전세 매수를 해가지고 전세 맞추기 힘들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상 박스권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박스권 안에서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이 이때였을 때 내가 전세 가격을 요 정도 선에 맞췄다. 그게 요게 한 1000이었었다 하면 내가 지금 이 빨대 제일 꼭대기에서 매매를 해서 지금 이만큼 내려온 전세를 맞추려면 부담이 커지잖아요. 근데 매매도 같이 내려오잖아. 네. 기본적으로. 이만큼 떨어진 만큼 지금 매매가 그때 좋았을 때 이랬으면 지금 매매가는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갭 차이는 사실상 없어요.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면 타이밍을 못 맞추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 예를 들면 최고 정점 상승 시기에 1억 5천만 원짜리를 2억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한 1억 4천이었다. 그때 그렇게 뭐 대충 수치를 잡고 근데 내가 2억에 이거 사버렸어. 네. 이걸 샀는데 전세를 맞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매 가격이 손님들이 아무도 없어 쭉 빠지기 시작해. 네. 그래서 지금 평균 전세가 1억 2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4천이 이제 1억 5천 했을 때 1억 4천 전세 들어갔을 때 1,000만 원 됐던 것들이 지금 내가 2억에 사버렸을 때 얼마의 갭이 더블 이상이 돼 버리잖아. 네. 부담이 되잖아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리고 그 박스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갭 투자는 말씀드리지만 예전부터 있던 방식이에요. 지금 조선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이제 머슴 정도 되는 게 노비 말고 머슴, 그러니까 또 돈을 어쨌든 네. 뭐 주는 그런 애들도 사실은 양반네 집에 기거를 하거나 아니면 양반이 내준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네. 사는데 그걸 꼭 먹어준 게 아니었어요. 네가 1년치 세금에서 내가 얼마를 뺄게. 전세제도하고 되게 비슷한 제도가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제도인 거고 그게 변화되긴 되게 힘들고 솔직히 전세제도를 대한민국에 계신 무주택자분들이 너무나 사랑을 하십니다. 얘는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은 나도 똑같이 채권처럼 바라보긴 하지만 이분은 이걸 약간 유상증자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저는 무상증자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유상증자는 계속 바라면 회사 리스크 내가 채무자가 점점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이 채무자인 내가 그 상환을 할 때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 망하는 건데 그러면 나도 안정적인 월세로 내주려고 할 것이고 저쪽에서 이제 그 세입자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자가 되겠죠. 그 사람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월세 살 것이라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너무 높아진 재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월세가 최고 정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보다 더 올라가실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근데 그렇다도 지금 예전에 과거에 월세 체험하셨던 분들은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계세요. 맞아. 그런 흐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낮아지고 지금 전세보다 월세가 더 비싸고 다시 이제 그런 컨디션은 이제 주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비싼 말 하는 게 결국 금리 영향은 전세를 사는 사람들 제일 먼저 반영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 채권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실리콘밸리 뱅크가 괜찮은 은행이었는데 불구하고 미국채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본인 그 채권 가치 떨어지잖아요. 보유 자산이 여기 되게 비중이 높았어요. 무식하게 많이 사놨거든요. 이게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어쨌든 자기 돈을 빌려준 대상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못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싶은 거에 되게 몰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치 내려가는데 예금의 이자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 돈 넣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 저는 이자가 올라가서 자산 자체는 떨어졌는데 내줘야 돈 많아졌어. 그럼 이걸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느냐? 거기 돈 와서 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계속 이자 줘야 되는데 그럼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산이 대부분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1,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 얘가 10년 만기 때 내가 그때 돌려주면 1,900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치가 떨어질 때 팔아버리면 990원에 팔아버리면 10원 손해보고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그냥 예상 가치가 하락돼 있는 게 파는 순간 확정 가치로 떨어진 걸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날아가는 형태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뱅크런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부실한 곳에다가 내가 지금 돈을 넣고 있었어? 그런데 주가도 다 빠져버리고 자산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주식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얘네들이 지금 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한테 요청할 거예요.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앨런이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44시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되게 우량한 회사였어요. 20조 원의 가치가 있는 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조 원의 부족금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10%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되게 유사해요. 갭 투자하시는 분한테. 나도 레버리지 땡겨왔잖아요. 맞아요. 땡겨와서 일단 집을 매수를 하면서 전세 자금을 막 메꿔버렸잖아요. 돌려줘야 될 때는 대부분 그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군데만 안 하잖아요. 네. 그 받은 걸 또 다른 데 투자해 놓잖아. 근데 돌려줄 시기 타이밍에 다 역전세가 발생했으면 똑같은 돈을 못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돈이라도 얼마나 일부라도 있으면 다행이라도 하지. 나머지 어떻게 빌려서 할 텐데. 근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걸로 이분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로 대부분 넘어갈 거라고. 정부의 발언도 지금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약간 혼재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캐시카우님도 투자하실 때가 있으면 야수의 심령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수의 심장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해야 됐네. 저도 아까 근데 결국에 제 질문이 캐시카우님 질문하고 거의 똑같았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해도 되냐? 네, 갭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투자하기 정말 좋죠. 싸게 살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렇게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 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파시는 분 정말 급해서 파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정말 나는 좀 그래도 견딜라면 물건을 아예 안 내놔요. 대부분 이제 그냥 홀딩하고 쥐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좋아지면 그때 내놓지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대부분은. 맞아. 그런데 지금 내놓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내고를 해도 대부분 수용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라면 지금 같은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지역이 동탄도 있고 수원도 있잖아요. 네. 금매 내놓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점유 계정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난 내 돈 들어가는 게 진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세금만 내면 되니까.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매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3억에 뭘 팔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가시면 딴 데 어디 가실 거예요? 여쭤보고 자녀 집에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전세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2억 8천. 사라고. 네. 그럼 내 돈 들어가면 한 2천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게 점유 계정이에요. 나중에 전세 어차피 나중에 돌려줄 돈이 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새로 전세를 내놓고 그 세입자한테 2억 8천을 넣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점유 계정이에요. 어차피 시기를 넘겨야 되니까 네. 그런 식이면 점유 계정을 하시는 게 좋죠. 매물 검색할 때 매도자 거주 희망이 이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점유 계정이에요. 네. 매도자가 거주하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게 네, 점유 네. 계정. 거꾸로 부따님께서 저희한테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게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 경매 이런 쪽으로 해서 다음에 경매 보시더라고. 근데 네, 하시면은 좀 이렇게 수요가 몰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경매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경매 강의가 많다 보니까 경매 현장 가잖아요. 진짜 바글바글해요. 근데 보면서 이제 되게 사실은 제가 화성에 되게 관심 있어서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경매 현장에 딱 갔는데 집 앞에 가서 보고 있는데 경매 물건 가격이 8천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현재 시세 이제 보통 거래된 시세가 한 1억 9천 정도에 거래된 애였단 말이에요. 그 2억 2천에 낙찰됐어요. 요즘 금매 나오는 거보다 경매가가 더 비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몰려가는 시장에 뒤늦게 들어가면 마이너스예요. 그 사이클에 맞게 미리 선점하는 것 그런 이제 시장 바라보고 움직이기 되게 좋고요. 지금 하실 거라면은 토지 쪽도 좀 바라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가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왜냐면 공시지가 반영을 같이 이제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될까 장기간 묵혀야 되는 인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그맣게 잘 안 팔아요. 필지가 이렇게 작게 잘 안 나와요. 덩어리가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이면 공투하셔가지고 지분 나누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유한법인 설립하셔서 뭐 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왜 그 경매 학원들 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하시면 돼요. 그 큰 물건 하나를 통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는 예를 들면 도로를 하나 끼고 맞은편 쪽에 뭐 아파트가 지어진 단지가 있으면 맞은편 쪽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고도고 생각합니다. 상가라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토지를 그게 산단 말이에요. 100% 사자. 그럼 이걸 여러 명이서 한 1000평 정도 샀다 쳐요. 한 20명이서. 거기서 남는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내가 부르는 걸 걔네가 사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방식.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네. 작년 올해 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투자에 관련된 개념을 1단계는 페니님, 2단계는 부따님 이렇게 배워가지고 3단계 이제 다필 소장님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거를 수강하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돼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네, 모인다고 네. 하면은 그쵸. 그래도 한 30에서 50명 정도는 한 번에 빡 모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오늘 모여라 이러면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공투 개념으로 지금 건물주 하고 있고 이제 좀 약간 저희가 약간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하고 스케줄만 주시면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오픈 안 하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하고만 소소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아니 복잡해서 속 시끄러워요. 요새 제가 한번 트럼프 내다 보니까 아니 현타가 오셨나 본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걸 느꼈냐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나누려고 저는 오픈을 했는데 그거를 시기 질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저는 같이 나누려고 이걸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저를 엄청난 부자로 보시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상한데 나 진짜 없는데 돈 없는데 근데 그 엄청난 뭐 부동산 뭐 갑부로 이렇게 호도되면서 트럼프가 됐어요 그냥 이미. 이상하다. 그러니까 막 제가 갭 투자 여기서 샀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드리니까 이제 그게 벌써 채수로는 한 30-40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일반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랄까 실제로는 본인이 나보다 부자인데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약간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좀 이제 감출 필요가 있다. 신비주의, 너무 오픈을 많이 신비주의 했어요. 전략을 무슨 써야겠다. 많이 얘기는 했죠. 네. 근데 진짜 멘탈이 강하신 분이면 이럴 때 이제 아예 닉을 바꿔버리지. 고독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저도 북다라고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웃겨. 예전 괜찮은데? 예전에 고독 트럼프 바꿀까? 예전에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 있을 때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게 만회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업무가 좀 소홀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연 부장님이 좀 비꼬시듯이 그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님 몇 개 샀노? 뭘요? 집 몇 개 샀노? 그러니까 이번 년도 한 30개, 40개 되나? 그러니까 등기를 들이부어. 그때 좀 부자가 나왔네요. 그게 딱 떠올라서 그러니까 그분이 좀 한번 보고 되게 비판적이었고 저한테 저거 투기꾼이라고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이라 가지고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 나중에 혹시 내가 좀 뭔가 잘 되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걸로 꼭 닉을 좀 지어봐야겠다. 그래서 좀 약간 멘탈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래 나 트럼프 할게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떠신가? 아니 감사합니다. 저 지금 그 고독 트럼프 너무 괜찮다. 고럼프. 주에서 고트도 괜찮잖아. 고트. 예. 부동산의 고트잖아. 고트가 뭔지는 알죠? GOAT 찾아보세요. 이 점이 막혀야 돼. 점이 G.5. 이게 A 좀 알겠습니다. 뭔지 알려주세요.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분들 고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고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답답하네. 고트로 아이디 바꾸겠습니다. 고트 트럼프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 트럼프 좋아해요. 네, 저를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이디로 내 스스로 자극이 되잖아. 예, 바꾸겠습니다. 고독 트럼프. 그거 얼마 전에 봤어요? 저기 한남동 재개발위원장 다리 부러진 거 기사 난 거? 다리가 그게 되게 중요한 기사였어요. 그거 그러네. 교체돼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다.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이게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딴 게 왜 기사로 나와? 매우 그건 아니어서 제가 관심이 없죠. 근데 이게 진짜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맞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런 위원장은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혹은 안 돼도 구청장급 이상 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하세요. 입김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으쌰으쌰 하자라는 건 사실 이상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씀이신 거고요.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하는 분들 혹은 매수자 매도자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하시는 분한테 너무 부동산 실패하는 케이스 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내 걸 되게 싸게 산 다음에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면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우리 고덕에 1단계세요. 지제세요. 2단계예요. 이 자본주의로 우리는 통합이 돼 있는 겁니다. 맞아. 이게 진짜 사실은 저기 부동산으로 이렇게 아주 이타적인 지금 효과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딱 말씀하신 게 저희의 부자 살아남기 기획 의도였습니다. 결국 조합에 들어와라. 제 꿈이 그거예요. 나중에 뭐 서정리 역세권에 뭐 재개발한다. 그럼 거기 조합장으로 제가 최연소 조합장 고덕 트럼프. 그 조합장 하신 분들 치고 철컹철컹 안 되신 분이 사셨어요. 그렇죠. 철컹철컹. 아유 심장이 철컹철컹하네요. 사식은 넣어드릴게. 연애 갈게요. 저도 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긴 하죠. 이게 예를 들면 김포시가 지금 컴팩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정부가 좀 많이 푸시를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마곡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마곡의 확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지금 김포 쪽에 있는 대기업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곡이 너무 꽉 차버리니까 그 등촌역 방향부터 해가지고 이제 증역 일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은 서울 시내로 안 들어오고 마곡과 붙어있는 김포 라인이랑 고촌 라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김포 지역은 되게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을 하신 것처럼 김포 지역에도 나도 조합을 해서 두 평택과 상부에 있는 김포가 뭐 자매결연이라든지 협연을 하면 훨씬 더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죠. 두 분 사이 잘 유지하세요. 별로 안 친해요. 조합장이. 별로 안 친해요. 전 조합장은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조합장 이런 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컨설팅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큰 그림 잘 그리시. 화가. 안 좋아하시는 거 이 표현이 약간 이게 이 자꾸 그 전문 용어로 쓰시면 되게 느낌이 약간 사자 느낌 나거든요. 페인터? 페인터라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 북부를 따로 분리시키는 정책 얘기가 나오고 네. 있을 때 경기 남부 지역에 김포가 들어가 있어요. 왜 남부에 경기 남부에 김포가 들어가 있어? 참 근데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강.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되게 웃긴 거는 중간에 인천이 이렇게 경기랑 김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아무튼 경기 남부를 만들긴 했던데 아무튼 그런 이제 경기 남부 지역 자체가 북부랑 떨어지면 경기 남부는 좋아요. 북부에 나눠주던 돈을 남부에 올인할 수 있으니까 남부에 뭐고 동탄, 판교, 평택, 하남, 수원 뭐 이런 지역들이 몰빵되어 있는데 네. 나누고 있던 거를 여기에만 지역이 몰빵하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좋아지겠죠. 근데 그런 식이면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거고요. 다시 책 얘기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약간 여러분 아마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은 그 책 아시고요? 부동산의 정석이라고. 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그 책은 전반적인 부동산에 바라보는 그 역사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책은 디테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보는 최종적인 결론은 저랑 시각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책을 보시든 독서를 할 때 저는 제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X자를 그냥 끊거든요. 그냥 그 부분 생략해요.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 보거든요. 이렇게 주석을 단다고 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생각을 내가 다르게 표기를 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책을 보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독서를 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책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부동산을 수십 년 하신 분도 아니시고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부동산을 분석하신 분의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과서 달달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표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이런 시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단기적으로 봤을 때 1, 2년 이내의 부동산을 봤을 때 금리 부분과 DSR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걸 조금 바라보면서 대비를 하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원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이분이 경제 위기가 안 오려면 금리 자체를 좀 많이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얘기를 이분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안 되면 그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도 미리 해두시는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 앞에 있는 이 행간은 편집부에서 제가 넣었다고 들어서 이건 작가의 의도와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 내용 막상 보면 그러니까 편집부가 책을 이게 많이 팔라고 어그로를 좀 끊는 이게 딱 마케팅이죠. 마케팅인 거야. 맞아요. 이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트하우스 개념이죠. 나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라이트하우스는 이제 반대급부도 어떻게 보면은 기준으로 삼으니까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보시기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해되는 부분만 그냥 그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 나중에 지표 볼 때 요런 거만 체크하자. 난 요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만 체크하셔 보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부따님 강의는 커리큘럼과 스케줄 주시면 저희 경자스쿨에서 추진해서 또 한 번 더 모집을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게 지금 여기 흔희 언니 오늘 처음 뵈셨는데 맞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옆에서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용기 한번 주시고 마무리 한번 어떨까요? 용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용기보다는 저는 새내기잖아요, 궁금했던 게 그때 뭐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고 그때 한번 조언을 해주신 거에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다 해야 되나? 그때 한번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북토크나 뭐 독서 모임이나 이제 책을 읽을 때 한번 뭐 조언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네. 조언보다는 이렇게 경험치를 얘기하는 네, 생각을 네, 네. 해요. 이게 네. 조언이라 좀 너무 과분한 말씀 같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통 책을 읽는 거를 결국 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는 그 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게 달라라고 말할 수 네.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책을 봤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른 시각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책에서 본 걸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맞아, 이거는 진짜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책은 읽은 게 충분히 내게 되는 거죠. 이 책 중에 요 대목을 조금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좀 와닿는데 네. 이제 실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실수다. 투자를 안 하고는 부자로 갈 수 전혀 진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중추가하는 게 지금 틀리지 않았다 싶습니다. 딱 되게 좋은 말씀. 말씀하시는 거랑 딱 맥이 맞네요. 네. 우리 부장님께서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맡겨주신 것처럼 이 책의 문구를 봐도 그렇고 네. 이 양반이 하락론자가 아니에요. 하라잖아. 하락론자가 아니라고. 네. 하락론자 이런 말 안 해요. 네, 그렇죠. 투자하라고 하니까. 네. 저는 처음에 오해했다니까요. 가서 좀 훑어보고 아이 뭐야 이거 이상한데? 50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맞아. 뒤에 가서 알려주네. 네. 뒤에 가서 알려주더라. 뒤에가 다르죠.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써요. 이과 출신이 그런데 병원을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약간 간에 조금 무리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브로콜리라든지 요거 뭐였더라? 뭐 상추? 이거 두 개는 좀 피하시고 간에 별로 안 좋대요 그게 의외로. 그런데 내가 속으로 땡큐 하는데 그 다음에 소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오리고기 먹으면 병원 가면 다 똑같은 말 하는데. 아니 이거를 처음에 네. 초반에 먹을 수 없는 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이게 돼지고기 소고기 먼저 얘기해주고 그 뒤에 브로콜리 야채도 이 얘기를 했으면 처음에 확 욕하다가 뒤가 이거 뭐 어차피 싫어했으니까 이게 위로가 될 텐데 초반에 이제 오 땡큐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말의 뉘앙스라는 거 말의 순서라는 것도 물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과 출신이 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으세요. 이제 일단 결론값은 뒤로 가고 맞아요. 도출값을 먼저 쫙 보여주고 나서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처음 보시다 오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즘 대세가 인문학적인 이과 출신인데. 네. 불적 예체능이라. 네. 요새는 네, 무조건 이과라 그러면은 인기 없다 하더라고요. 요즘 좀 감성이 좀 안 맞는 그렇죠. 게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이과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수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네. 답이 워낙 명확해서 명쾌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매한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나중에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도 네. 야 너 공부 열심히 했니? 진짜 열심히 했어. 이거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했니? 어제는 새벽 3시까지 했고 오늘은 1시간만 자고 새벽 6시까지 할 생각이야.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이과생. 말씀드린 전 예체능이라고요.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추천했을 때 그거 하락론자 책 아니에요? 하셨다고. 맞아. 네. 읽어보면 좀 다르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한 줄기 저한테 희망이 됐습니다. 다음 책은 저희가 근데 미리 선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네. 꼭 북토크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책이 또 있으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지성님의 법인 관련 책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법인 이제 네네네. 그 1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인 그 책이 있는데 지성님 책들은 대부분 좀 읽어보시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체로 좋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토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토지 경매 관련 책들 중에서 몇 개 있긴 한데 그 네네. 요즘에 그 책들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절판돼서 제가 일단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서 좀 최근 걸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네. 정말 좋은 토지 책들은 과거에 나와서 지금 절판책 지금 프리미엄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책들이 왜냐하면 정말 노하우가 실려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추천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최근 책들 트렌드를 제가 잘 몰라서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성님의 법인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법인 할 수 있는 그런 1인 법인에 대한 책들은 신간이 됐건 아니면 이전격이 됐든 한번 꼭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법인이 어떻게 부동산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보더 캘리포니아님이 그런 책도 이제 추천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채널의 주인은 흔히 언니예요. 아 그래요? 여기를 제가 대여해드릴 뿐이지. 다른 분들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절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세무사한테 맡긴 하지만 기초적인 절세하는 방법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건 좀 스스로가 깨우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 좀 투자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모든 투자는 세금으로 끝나는 거니까. 네, 그게 좀 기초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찐 부동산이다. 네. 진짜 찐 부동산이다. 부동산 얘기로 와.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는. 네네네. 이야.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약간 흐름이 요즘에는 어디로 가 있냐면은 뇌가 뭐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면 시크릿 이쪽에 많이 가 있거든요. 양자 내 안의 우주. 예. 웃겨.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를 이제 사원으로 만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요즘에 조만간 넷플릭스 나오는 건가요? 뭐 난신이다. 부동산 종교에 빠진 사람들. 네. 근데 결론은 저는 딱 보니까 부동산 아까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해요. 부동산은 그냥 투자는 심리다라고. 모든 거는 약간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심리책 많이 보고 있어요. 보면 되죠. 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네. 그죠. 아까 이 책에도 그거 나왔는데 그 안철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명리학 얘기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이제 자기가 좀 복잡하다 싶은 거를 똑바로 안 보려고 해요. 복잡한 네, 거 맞아요. 너무 심플하게만 보려고 네, 하고. 맞아요. 네. 뭐 하나 예시 들면 뭐 이거 막 중동 문제 보면 되게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저희들 왜 싸워? 도대체 뭐야? 근데 막상 공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복잡하니까 너무 종교적인 문제 그 안에서 역사적인 문제 다 같이 봐야 되니까. 그 심플하게 보려고 왜 싸우는 거야 대체? 제 나쁜 놈, 얘 좋은 놈 이렇게 나누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 될 놈, 제 안 될 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분석해야 되는 자료들이나 이런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봐야 돼요. 거시적인 거 그리고 미시적인 거 어떤 것을 보든 간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물건과 관련된 것들이 없는 게 정보가 없는 게 없거든요. 다 관련돼 있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뭘 봐야 되냐? 다 봐야죠. 모든 인허가 관련 부분도 다 봐야 돼요. 심지어 내 지역 안에 인허가 나 있는 거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 시청 홈페이지에서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인허가 허락 나가 있잖아요. 토지 개발이 허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볼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심플하게 진짜 간단히 보면 부동산에 뭐 친해져가지고 들어와요.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심플하겠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간단하게 보시려고 하지 말고 힘드셔도 복잡한 건 이 복잡한 순서대로 그대로 한번 보시려고 노력을 해 보셔라. 대한민국 사람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하나 지름길로 가려고 해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에 왕도가 없어요. 투자라는 건 다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게 방향지시 등이 어디로 가리키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는 다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냥 좋은 말씀하시죠. 초심을 찾은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네. 저희 오늘은 북토크가 아니라 강의 들으러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들 왔잖아요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간만에. 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 때 뵐 수 있겠죠. 며칠 쓰면 좋죠. 네네. 오늘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